KBS 다큐멘터리가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제 곳곳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충격을 던진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엔지니어 숫자로만 보면 우리나라의 대략 한 8배쯤 나와요. 상황이 역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중국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인재 전쟁. 인재 전쟁이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스카이보다는 요즘 의대죠. 엄마의 어떤 수고의 확실한 도장이잖아요. 공대는 안 된다. 가서 뭐 먹고 살려고 그러냐. 의사 돼서 롯데월드 부인님께서 살고 싶어요. 我个人很喜欢的一个单词 ，fast， 中国速度就特别能展现得很明显。 나중에 애가 커서 의사가 되면 진짜 좋죠. 전문직을 해야만 우리 세대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분야에서 저 정도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쉽게 대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It's not that it doesn't matter, but it's not that it really matters either. 사회 전체가 20세기에서 형성된 틀 안에서 살고 있어서 20세기 DNA를 아직 못 버린 거죠. AI 시대에는 인재의 정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시험은 없어질 겁니다. 그 인식은 이제 틀리셨습니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뭐가 필요하냐? 공대에 미친 중국과 의대에 미친 한국. 지난해 여름 대한민국 인재상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우리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졌던 인재 전쟁이 더 깊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차이나 스피드, 코리아 딜레마 이렇게 구성된 이번 인재 전쟁 두 번째 시즌에서는 1년 사이 더 빨라진 중국의 속도에 주목하고 AI가 전문직을 대체하는 이 시대에 진짜 필요한 인재는 누구인가 하는 큰 질문을 던졌는데요. 방송 이후 시청자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내가 지금 SF 영화를 보는 건지 현실을 보는 건지 또 초등학생이 AI 신경만 수업을 한다. 대체 얼마나 앞서가는 것이냐 하면서 놀라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것. 한탄만 하지 말고 우리도 빨리 미래를 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하는 뼈아픈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인재전쟁을 연출한 정윤재 PD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 시즌1 방송 당시에도 중국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가 참 충격을 줬는데요. 1년이 지나고 올해 또 한 번 취재를 위해서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네, 작년 방송이 나간 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본 장면들은 이제 작년에 걷지도 못했던 휴머노이드가 네. 올해는 저보다 빨리 뛰고 있고 그리고 날지 못했던 드론이 날고 있고 그리고 작년에는 저희가 실험실 안에 들어가서 찍었던 그런 로봇들이 이제는 그냥 근처 로봇 마트에서 대중들에게 팔리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제 놀랐던 거는 사실 중국의 기술 그 자체였다면 이번에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그 기술 발전의 속도 그리고 그 속도를 만들어낸 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국가적으로 파격적인 그리고 장기적인 그런 계획과 투자가 이 AI 인재들을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하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구나.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찌 보면 되게 막막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명확해지기도 하는 그런 계기였습니다. 다큐를 보신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해야 하나 아니면 또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나 하는 자조적인 반응까지도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제작한 PD로서도 이런 고민들이 참 깊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활발하게 토론하고 논의하고 이런 이야기를 테이블 위에 올리는 것, 그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도 사실 그것의 일환이고요.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또 고품질의 후속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술 패권을 향한 인재 전쟁을 벌이는 지금, 우리의 AI 인재 육성의 방향과 속도는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현업에서 이런 고민의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분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세계 반도체와 AI 생태계 최전선에 서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최태원입니다. 이렇게 많으신 분이 있는지 잘 몰랐고요. 약간 저로서도 긴장이 되는 이 순간이기도 합니다. 저도 인재전쟁 다큐멘터리를 잘 봤고요. 솔직히는 상당히 많은 시사점을 저한테도 주었습니다. 지금 같은 인재 문제는 어떻게 다뤄줘야 되고, 또 지금 주제인 뭐 한국, 중국 혹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어떻게 이 AI를 받아들이고 또 이 살아야 하는가, 이게 상당히 궁금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AI를 대부분 다 써보셨죠? 한 번도 안 쓰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네, 없으십니다. 역시 저희는 AI 강국인 게 확실하군요. 뭐 한 몇 년 동안 계속 쓰신 분들은 이 AI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라는 이미 그 느낌을 다 받으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속도로 계속 발전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기지? 내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내가 달라지는, 내가 훈련하는 속도보다 더 빨라, 진화가 더 빨라지는 AI가 과연 나하고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고 내 인생 자체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아주 커다란 담론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당장은 뭐 우리 애를 학원에 계속 보내야 됩니까? 아버지, 저는 대학을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대학을 가면 어느 대학에 가야 되죠? 취직은 뭘로 합니까? 뭐 이런 얘기에서 하다 보면 이 전체를 묶고 나면 AI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제가 하든 그래도 뭐 좀 더 많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특히 AI 이 최첨단 쪽으로 움직이는 많은 사람들과 뭐 대화도 나누고 미팅도 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있다 보니 제가 갖는 약간 뭐랄까 관점을 여러분한테 같이 이 쉐어를 드리는 것이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에서 저희가 하나 생각하는 건, 과거에는 저희가 생산하고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게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거죠. 물론 이 일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소비재들이 계속 필요한 거고 생산재도 계속 필요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저희가 무엇인가를 계속 만들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만드는 방법론이 달라진다는, AI가 오면은 이제 어떤 일이 되냐면, 물론 그냥 공장과 생산 공장들이 다 있지만은 이젠 이 공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AI를 생산하는 공장, AI 팩토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회가 무엇을 만들기 생각하느냐,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젠 지능을 만듭니다. 인간이 이 지능과 같이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AI하고 소통과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AI와 더불어 살아갈 것입니다. 여태까지 아마 대부분의 AI를 쓰셨을 때 보시면은 리즈닝 AI를 쓰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뭔가 질문을 하면 AI가 답을 주는 거죠. 여러분은 상당히 많이 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저희가 리즈닝 AI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물으면은 인공지능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변하는 걸 여러분이 아마 AI가 변하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거 이제 그 다음번에 리즈닝 AI가 아니라 에이전틱 AI라고 하는 형태로 이게 다가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무엇을 시키면 이걸 아예 행동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의 어시스턴트나 비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비서한테 그 오더를 하면은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능력과 얘기가 많이 오르겠죠. 내가 하는 일을 에이전트가 제대로 똑바로 할 수 있게끔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에 살면서는 에이전트를 잘 부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가까운 미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떤 일이냐? 그걸 열심히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이 능력 차이가 그냥 아무것도 없었던 AI 시대보다 더 차이가 납니다. 양극화가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죠. 이건 여러분의 사람만 이런 게 아니라 기업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제가 하다 보면 이 AI 결국 세상이 상당히 많은 돈을 요구하고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고 얼마나 몰입해서 결국 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성공과 실패를 책임집니다. 그래서 결국 누가 위너가 되면 시장을 거의 다 장악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AI 세상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미래로 가보죠. 조금만 성장기 형태를 지금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되냐? 저는 이 문제를 이제 AGI라고 부르는데요. 뭐 여러분들 들어서 이제 다 아시면 제너레이티브 AI가 인간보다 더 뭐 우수할지 여기다 인간과 비슷할지는 몰라도 어쨌든 지능이 인간만큼 충분히 올라와 있다. 근데 AGI가 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차이가 줄어듭니다. 인간과 인간의 차이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 10배 난다고 생각을 해보죠. 능력이 있는 사람과 능력이 없는 사람, 뭐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람과 뭐 그렇지 못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뭐 어느 비교를 하더라도 그걸 보면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의 능력을 10이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있는 사람을 10배니까 100이라고 생각합시다. 하지만 이 AGI가 인간한테 갖고 올 능력은 100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이 다 AGI를 지녔다고 생각을 하다 보면 실제로는 이제 두 가지 비교가 1010대 1100의 차이가 되는 거니까 9% 차이로 줄어듭니다. 차이가 없다는 거죠. 1000%에서 9%로 내려온 거는 그냥 9% 조금 뒤에 있는 사람이 시간을 조금 더 쓰거나 노력을 조금만 더 해도 이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얘기니까 이젠 거의 가장 차이 나는 사람이 그 정도밖에는 차이가 안 난다는 얘기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인비트윈 그 사이에 있다는 얘기니까 능력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러면은 미래에는 도대체 무슨 잡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인간은 뭐 아무도 차이가 안 나면은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에는 인재의 정의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인간과 AI가 같이 공존하는 쪽에 잡들이 늘어나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냐 못하는 사람이냐가 좀 차이 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뭐 예를 몇 가지 드리면은 뭐 이렇습니다. 아주 스페셜리스트보다는 제너럴리스트들이 훨씬 더 능력이 좋은 평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더 뛰어난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인정받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느냐면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AI와 공존을 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그러한 사회를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팔리시를 만들던 무슨 새로운 제도를 만들던 법을 만들던 제너럴리스트 여러 분야의 많은 것을 알아서 무엇인가 새롭게 설계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존재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라이센스가 그렇게 대단한 위력을 보여주진 않을 것 같다. 의학과 AI의 만남은 개인 맞춤형 치료의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로 일하는 폴의 시도가 그렇죠. Finally ended up at the SPCA. There were 3 dogs that I looked at. And then when they brought Rosie in, the first thing Rosie did is walked up to me, like sniffed me, and then stood up on her hind legs and like touched me like that. And I was like, "You're the one." She chose me in a way. 운명처럼 만난 반려견 로지. 하지만 5년 뒤 로지는 피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의사들은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Yeah, then I debated with my parents whether or not to amputate the leg. One of their friends had recently just had a dog where they amputated the leg, and then the dog passed away a month later. So it's kind of like put it through all this trauma. And then this is the point where I decided to go all in with my own skills. So my background in AI, just to see what I could do. 의학 지식이 없던 그는 AI로 로지의 DNA를 분석해 암의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한 대학 연구소는 그의 아이디어에 힘을 보탰고 로지의 전용 백신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백신 투여로 다리의 종양은 줄어들었고 로지는 현재 건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I could never have done this even 3 years. Prior to like ChatGPT coming out, it would have probably taken 5 to 10 years to do what I did, at least. 라이센스라는 게 주로 보면 스페셜리스트들이 상당히 많이 갖게 되는 얘기가 되는데 이 스페셜리스트가 갖는 웬만한 지식이나 스킬들은 AI가 다 커버를 하고 말았으니 AI를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스페셜리스트를 고용해서 쓰시겠습니까?가 이제는 상당한 다른 범주를 줍니다. 그래서 라이센스에 대한 가치가 좀 약화된다. 또 직업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다들 머릿속에 생각하면 나는 나중에 되면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소개해 주신 아나운서분은 아나운서라는 저는 직업을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미래에는 한 잡을 가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AI를 써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의 잡을 들어가서 한다는 거는 AI와 다른 것들을 썼기 때문에 실질은 보면 나의 들어가는 노력이나 시간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럼 줄어드는 남은 시간 동안은 무엇을 할까요? 하는데 무엇을 할까요가 아니라 난 다른 잡도 같이 할래라고 생각하면 하나의 잡을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잡을 뭐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얘기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한 회사에서 멀티 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잡에 들어가는 일을 AI와 가장 에피션트하게 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AGI 시대가 오면은 한 10분의 1로 줄어들 거라고 저는 가정합니다. 10분의 1로 제가 원래 하던 일을 다 할 수 있다. 그럼 나머지 90%는 뭘 하나요? 그러면 맥시멈으로 하면 제가 10개의 잡을 할 수 있죠. 혹은 10개의 회사에 가서 같은 일을 할 수 있죠. 잡에 대한 개념이 되게 달라지는 게 제가 한 회사에 가서 있는 어느 한 회사를 가서 한 직업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여태까지 우리의 생각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AGI 세상에 오면은 인간은 그렇게 살려고 당연히 하게 될 것이고 9 to 6가 부서집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한 거다. 이게 항상 우리가 훈련을 해왔던 건데 이제 그럴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열심히 10개의 잡을 뛰다가 그 다음에는 저는 이제 좀 쉬겠습니다라고 생각하면 잡 하나만 하고 혹은 2개만 하고 나머지는 좀 쉬겠습니다. 이런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되면은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지? 회사가 그런 걸 억셉트를 해줄까? 회사가 그걸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세상이 다 변하는 얘기가 다 올까? 지금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갖고 회사를 다닌다 혹은 내가 무슨 잡을 낸다 그래서 뭐 자영업에 어떤 걸 한다 머릿속에 상상하시는 그 포맷이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게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 이런 얘기가 되면은 그럼 무슨 훈련을 해갖고 여기서 지금 살아야 됩니까? 어떤 공부와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냐?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하는 동안 세상은 더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AI가 수능 수학의 모든 문제를 단 2분 만에 풀어내는 지금. 우리의 교육은 12년간 무엇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지 새로운 질문 위에 놓였습니다.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얘기라는 건 생각하는 힘입니다. 생각하는 근육을 만드셔야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이 많이 받고 있는 훈련은 생각하는 훈련보다 시험을 잘 치는 훈련이라든가 어떤 지식을 흡수하는 능력,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배우는 정도의 지식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의 두뇌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여러분이 배우는 수학은 이렇게 생겼고 지금에 풀어야 되는 얘기라면 수학적으로 도대체 어떠한 레벨의 생각을 근원으로 해갖고 문제가 나왔고 그 문제의 해답은 어떻게 돼야지만 풀리는 것인가, 이런 아주 근본적인, 가서 수학 문제를 막 푸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수학 문제를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 푼다는 더 이상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고, 시험도 이런 시험은 없어질 겁니다. 두 번째는 적응에 대한 근육입니다. AI 세상으로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올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변화의 속도도 되게 빠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이 막 생각을 하고 들어왔으면 내년쯤은 그게 완벽한 실패가 되거나 완전히 잘못 갈 수 있습니다. 창업을 했다가도 망할 수도 있는 거고, 교육을 했는데도 쓸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뭐가 필요하냐? 적응입니다. 나는 그 실패를 딛고라도 또 그다음에 적응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초이스를 들어갈 수 있어서 긍정적으로 자기 인생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일이 필요하다. 왜? 아까처럼만 AGI 세상에 들어오면은 어차피 이제 내 능력이나 뭐 남의 능력이나 뭐 다 똑같은 얘기가 되니 내가 이런 걸로 주눅들 일이 없지. 앞에 있는 AI 시대가 갖고 오는 실패가 내 인생의 전체 실패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믿음과 얘기를 갖고 계속 사실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공감의 근육입니다. 이게 공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AI가 하더라도 뭐 한다고 하더라도 뭐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들어간다. 솔직히 저도 그런 형이거든요. 저도 상당히 T인데 그렇다면 공감 능력이 거의 영에 수렴합니다. 제가 이거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닌데 미래를 생각해 보니 별 T가 소용이 없네. 왜냐하면 T는 AI가 웬만한 건 다 해결을 하는데 뭐 내가 그걸 다시 또 열심히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하는 거는 그냥 AI한테 물으면 훨씬 더 그런 답은 더 잘 나오는데, 설사 내가 T였던 F였던 상관없이 여러분은 그 능력을 많이 갖게 되면은 여러분은 좋은 인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디 스킬입니다. 그 음악이든 미술이든 뭐 스포츠건 내 신체와 얘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그래서 거기서 가치를 창출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 그걸 즐겁게, 사람을 즐겁게 해준, 무엇을 위로하던 그 능력에 대한 거는 AI가, 물론 AI도 오겠죠. 뭐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치는 로봇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그거 보고 되게 즐거워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건 좀 다른 의미에 속합니다. 이 4가지를 잘 가지시면은 여러분이 AI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움직여도 여러분은 꽤 그런 대로 여러분의 자신을 충분히 지켜나가실 수 있을 정도는 되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올 건 또 어디 가서 배워요?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우는 얘기로 가면 누가 알아서 시켜주는 교육기관이 처음에 척 등장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교육기관은 그걸 가르쳤던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있는 교육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한 생각하는 힘과 여러분이 학교를 가서 친구를 많이 만나야 공감 능력도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바디 스킬도 같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은 계속 집단적인 소셜 스킬을 계속 만드실 필요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단지 그 학교에서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어떠한 인간을 우리는 좋은 인간이라고 생각하고 그 전인간 형태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AI 시대에 충분히 잘 생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겠냐, 이게 공통적인 숙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해야 되냐? 많은 실험이 필요합니다. 학교라는 것이 아침에 가고 뭐 나오고 졸업장을 받고 없고 이것만이 이제는 학교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AI와 더불어 여러분이 아주 공통적으로 잘 살 수만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스킬을 배우는 건 꼭 정해진 학교가 아니어도 상관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저는 회사를 운영하니까 그게 회사도 될 수 있고요. 뭐 어떤 NGO나 다른 인스티튜션도 될 수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끼리 뭔가 클럽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그 여러분이 창업한 어떤 회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선택지는 되게 많아졌다. 하지만 선택을 고르는 일은 되게 힘들어졌다. 하지만 또 여러분이 좋아한 건 AI를 통해서 내가 누구보다 뒤처져서 내가 어떤 일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질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갖는 희망과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차원을 좀 올려서 국가 얘기를 약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북서부 고비 사막. 햇빛이 세고 바람이 강해 오랫동안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의 출발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반사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거대한 탑이 마치 태양처럼 빛을 내는 곳, 둔왕 태양열 발전소입니다. 12,000개의 반사판이 태양을 따라 고개를 움직이며 사막의 뜨거운 햇볕을 모아 지별탑으로 보냅니다. 전체 면적은 약 800헥타르, 축구장 1,100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황무지였던 사막은 이제 세계 최대 신재생 에너지 단지가 됐습니다. 태양열, 태양광, 풍력까지 약 100기가와트 규모 50개 안팎의 대형 발전소가 이 사막 부근에서 운영됩니다. 서쪽 사막에서 전기를 만들고 동쪽 도심의 미래 산업을 움직이는 이른바 서전 동송 정책. AI 산업의 거대한 전제, 전력 생산량에서 중국은 이미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베이징시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 이곳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 마라톤 대회에는 22,000명의 사람과 105대의 로봇이 출전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 대회는 세계 유일의 로봇 마라톤 대회입니다. 인간을 제치고 속도를 내더니 커브길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지난해 대회만 해도 로봇이 인간을 뛰어넘으려면 한참이 걸릴 것 같았죠. 그러나 1년 만에 중국의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세계 기록을 뛰어넘었습니다. 단 6대만이 완주에 성공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47대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중국 피지컬 AI의 또 하나의 핵심 축은 드론입니다. 비행기는 다니지 않지만 드론은 날 수 있는 높이. 중국은 지상 1km 이하의 공역을 새로운 산업의 장으로 활용하는 저공 경제를 최우선 국가 과제로 삼았습니다. 목표물의 빠르고 정교한 이동은 물류, 교통, 국방 등 전 분야에 걸쳐 응용 가능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 기업의 드론 택시 생산과 운영을 허가했습니다. 도시의 하늘을 실증 실험실처럼 써도 된다는 의미죠. 중국에서 연구와 상용화 사이의 간격은 좁습니다. 일상에서의 시도와 보완을 반복하며 개발 속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还有呢，就我觉得我们国家对于
我们称之为先行先试，说我先把所有的 regulation 先建立起来，然后再去做这件事情。我们国家呢就在这个对于新技术的创新试点这个方面是有极大的一个包容度。 AI 네이션, 즉 AI 국가가 되려면은 대한민국은 어때야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AI 시대에 아까 들어보면은 지금은 경쟁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AI를 얼마나 보유하고 AI를 얼마나 생산을 하고 국민들이 또 AI를 얼마나 쓰느냐 이것들이 이제 거의 국가의 경쟁력화가 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AI 네이션이 되기 위한 요건들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면 속성상 세 가지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는 스피드입니다. 왜냐하면 남보다 느려지면은 잡아먹힙니다. 여러분이 쓰고 있는 AI가 딴 거보다 느리거나 뭐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면 당장 갈아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발전의 스피드를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보시면 이제 차이나 스피드 있었죠. 어느 스피드로 가야 되냐? 거의 중국만큼 가야 됩니다. 중국이 지금 보면 AI를 우리보다 앞섰다고 생각은 저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 중국에 더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생각하면 스피드를 더 내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요건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스케일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미국보다는 훨씬 작기 때문에 이런 스케일을 가져가는 게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스케일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왜? 스케일이 없으면은 다른 데 가서 임팩트가 안 됩니다.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움직이는데 우리가 들어가는 마켓이나 프로덕트가 아주 스케일이 작은 것이라면은 그 무시되고 갈 확률이 되게 큽니다. 따라서 우리도 스케일을 되게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는 세이프티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안 다치고 사람이 세이프하게 이 AI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전 뭐 이 문제가 있으니 조금 더 요거보다는 더 들어가겠습니다. AI 네이션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 인프라스트럭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AI 팩토리들이 있어야죠. 그래야 AI를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그게 꼭 대한민국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장이 되기를 우리는 그동안에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인프라스트럭처를 크게 만들어서 AI 공장을 많이 지어서 AI 프로덕트를 많이 만들어내고 수출을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일이 된다고 보입니다. 두 번째 거는 AI for all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에이전트 하나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도래한 거죠.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결국 국민의 삶을 또 올리고 아까처럼 세이프티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AI를 사용하고 모든 그 AI를 사용하는 게 그게 보면 뭐 헬스케어서부터 뭐 여러분이 뭐 필요한 행정 서비스, 교육 여러 종류의 저희는 국민이 필요한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얘기는 좀 독특한데 AI Siri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AI를 전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직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AI가 들어오면 무엇이 다 바뀌어서 어떤 불편이 일어나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야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냐 아직 잘 모릅니다. 따라서 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이 실험을 하는 그거에 여러 가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AI Siri라고 두고 모든 권한과 얘기를 AI를 잘 알고 움직였던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AI를 고도로 쓰고 움직였던 많은 사람들을 그냥 거기 가갖고 당신들이 뭐 자치를 해봐. 도대체 AI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야? 이렇게 저희가 해볼 수도 있고요. AI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드밴스된 도시가 되려면은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머릿속에 이걸 두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왜? 안 해보고는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약간 두려워하는 게 그거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자. 그럼 아까 뭐가 안 되는 거죠? 스피드가 안 됩니다. 저희는 항상 스케일 부족에 맨날 시달리는 나라인데 스피드까지 부족하면 안 되니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러한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말씀 참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강연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AI라는 큰 변화를 마주하고 있나, 또 앞으로 이 에이전트 AI와 함께 어떤 삶을 살게 될까 하는 게 조금은 그려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선 공간 근육 얘기하셨는데 저도 강영자와 마찬가지로 MBTI가 T이다 보니까 그쪽이 좀 약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바디 스킬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또 몸치여서 그쪽도 좀 약할 것 같다는 걱정이 들었어요. 우리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뭐 이제 생각이나 적응 근육 쪽을 키워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다큐멘터리 인재 전쟁을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이 나와 주셨거든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럼 직접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 주시겠어요? 저쪽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있는 오송고등학교 교장 안승표입니다. 아유, 교장님 오셨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청주에서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어서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이렇게 회장님 강연을 들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 그 다큐를 보면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국은 공대를 가기 위해서 의대를 포기하고 공대를 가는데 한국은 거꾸로 의대 가기 위해서 공대 다니다가 포기하고 의대를 가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쪽에 관심을 좀 가져서 기술 면에서 중국에 뒤처지지 않기를 바라는데, 회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이 무엇이 될까, 회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뭐 공대 즉 이과 쪽의 선택이 주로 다 의대 쪽만 치우친 것이 문제다라는데, 글쎄요. 그건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전혀 아닌데, 그렇다고 그게 정말로 뭐랄까요, 나라가 망할 정도의 문제냐? 그렇게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AI 세상에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AGI가 언제 오게 돼서 결국은 보면은 중국이 갖고 있던 많은 장점들도 결국 AI로 희석돼 버릴 상황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쪽에 많은 수의 엔지니어가 있어서 이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는 저희는 에이전트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낸다면은 솔직히는 저희가 뭐 중국과 나중에는 AGI 시대가 되면 대등한 싸움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때까지 잘 버텨야 되는 게 좀 문제죠. 그러다 보니 이 전환기에서는 지금 보면은 AGI까지 가게 하는데, 전환기에서는 저희가 노력을 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많은 엔지니어를 더 많이 만들어서 가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만 꼭 공대를 보내서 뭐 이 얘기가, 공대를 나온 사람을 받아들여도 됩니다. 이 나라가 받아들이면은 뭐 그만큼 엔지니어 그까지 버티는 한 10년 뭐 15년의 기간을 저희가 버텨야 되는 거라면, 저희는 이제 밖에서 많은 엔지니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또 의사가 되게 많고 얘기를 하는데, 의사가 아까처럼 그냥 나는 어디 환자만 많이 보고 그거 갖고 돈만 많이 벌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 의대의 기술이라는 것도 결국 보면 이게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테크놀로지가 AI와 얘기를 잘 결합과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특화된 쪽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사가 많은 게 큰일은 아니었고 똑똑한 의사가 많은 건 우리한테는 좋은 일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갖는 환경을 계속해서 불평할 것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더 잘 만들 수 있냐,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 약점을 지녔다면 그 얘기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많은 분들이 믿는 거는 그래도 의사로 사는 것이 공대생으로 나와서 엔지니어로 사는 삶보다는 훨씬 더 윤택하고 나을 것 같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인식은 이제 틀리셨습니다. 저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그게 제가 틀렸다고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뭐 단순간에 받아들여서 하실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수학자가 보면 의사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는 좀 더 많은 설득과 얘기를 해주셔서 공대를 가는 게 나쁜 일이 아니다, 물리학자가 되는 게 나쁜 일이고 화학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윤택하고 좋은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워낙 지금 AI 시대 초입에 있고 뭐 대전환의 시대, 격변기를 살고 있어서 이런 고민과 혼란이 더 큰 것 같고요. 당장 몇 년 뒤에 완전한 AGI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그때 지금 이 시기를 또 어떻게 기억하게 될지도 참 궁금해집니다. 네.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바로 옆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마이크 전해주시겠어요? 고등학생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입니다.
저만 해도 우리 아이가 공부만 잘하면 뭐 의대나 아니면 전문직을 지키고 싶은 마음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AI가 앞으로 그 의사들의 역할도 바꾸고 또 그 전문직도 대체한다고 하였는데 우리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전공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향후 10년에 남아있을 전공들은 무엇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10년에 뭐가 남아있을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은 어떻게 정도로 이제 믹스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이제 학문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옛날에 그 어프로치였습니다. 오랜 동안 유럽의 대학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각 과별로 나눠서 전부 그 전공과 거기 그 전공을 만들고 전공에 해당하는 이제 스페셜리스트를 다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지금 아이를 갖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좀 더 전인간이 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는 방법을 저는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렇다고 의사가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의사가 되기도 하고 변호사도 되십시오. 창업도 해서 회사도 만드십시오. 이 모든 멀티잡이 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하나만 해서 내가 그거 갖고 난 평생을 살겠다. 이게 제일 위험한 지금의 선택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급속도로 여러 각도로 변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지금에 서 있는 선택 하나로 내가 평생 동안 이 AI의 모든 변화와 얘가 돌아갈 것까지 내가 내 한평생을 다 이거 갖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은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게 의사 되든 어떤 스페셜리스트가 되는 것을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단지 거기 매몰되진 마십시오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는 AI가 대체되기 가장 쉬운 타겟이 될 것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전기공학과 4학년 학생입니다. 전기공학과요? 맞습니다. 네. 저는 AI 진로를 생각하고 있어서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AI CT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인재전쟁 차이나 스피드 편에서도 보면 중국에서는 신기술에 관한 규제보다는 또 실험, 도전을 장려하기 위해 선행 선시 정책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고 국가 단위에서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또 인프라도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CT가 실제로 한국에서 조성이 되면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합니다. 에이전틱 AI가 오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길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그냥 어떤 일을 오더를 했습니다. 뭐 공장을 잘 돌려줘, 혹은 나의 차를 뭐 언제까지 어디서 정도쯤에 갖다 주거나 너는 무엇인가를 해줘라고 생각하면 AI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고는 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AI가 내가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지만은 AI가 한 행동 중에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거나 뭔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단 말입니다. 과연 이러면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누가 지죠? 이러한 문제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도 이용은 해야 되는 게 사실이니까 미리 겪어보는 거죠. 빠르게. 테스트를 해봐서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저희가 AI와 같이 사는 방법을, 공존하는 방법을 더 빨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는 AI를 꽤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AI를 잘 모르는 행정가나 AI를 잘 안 쓰시는 분들이 몰려 있는데 이 문제가 자기 문제가 별로 될 리가 없는 거니까 그건 상당히 피동적으로 이 이슈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AI를 사용하고 AI로 돈을 벌거나 AI를 연구하고 뭐 제도화를 하고 이 AI를 많이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 새로운 얘기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이 샌드박스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학교가 AI CD가 될 수 있습니다. 학교는 훨씬 더 자유로운 거죠. 이걸 내가 테스트하고 들어왔는데 어차피 내가 AI를 가르치라고 생각하면 들어오면은 우리는 무엇은 된다, 무엇은 안 된다라는 건 룰도 만들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야 이걸 어떻게 만들어서 하면 좋으냐라는 것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뭐 학교라는 게 이제 뭘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라 내가 가서 익스피리언스 즉 새로운 AI를 체험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공존하고 AI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찾는 데가 내가 AI고 이걸 잘 훈련받으면은 사회에 나가서도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Siri라는 개념이 꼭 진짜 Siri만을 꼭 Siri라고 얘기하지 않으셔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AICT가 빨리 우리나라에 생겨야겠다 생각이 들고 그곳에서 좀 작고 빠르게 실패와 성공을 다 경험을 해서 최대한 시행착오를 줄여가는 게 우리의 준비이고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AI 시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조언이나 당부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인재 전쟁에 와 있고 이게 한국과 중국 얘기를 해서 지금 뭐 약간 우리도 중국을 지금 약간 두려워하는 거죠.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AI가 등장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그 중국이 그렇게 두려워할 만한 얘기만은 아니다. AGI 시대에 오면은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더 드리고요. 그때만 하더라도 인재 전쟁이라고 지금 인도했지만 지금은 막 공대생이 되게 이 필요한 AI 시대의 인재라고만 생각하시고 있는 건데 AI가 어느 정도 디벨롭되고 나면 꼭 공대생만이 이 AI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결국 인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인간하고 AI를 어떻게 같이 접목시키느냐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쳐다보는 사람이 그것이 인재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래 시대의 인재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가 오늘날 여태까지 산업 시대에 들어왔던 인재하고는 사뭇 다른 종류의 인재가 앞으로 탄생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회 시스템이 AI 시대에 맞춰서 무엇인가 변해야 되는데 그 변하는 거를 앞으로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빨리 이거를 적응시키게 만들어주는 것이 미래의 대한민국에도 좋고 우리 그다음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한 일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대학과 안정된 직장이 성공의 공식이었던 시대. 그 익숙한 질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AI 대전환의 시대, 그 치열한 인재 전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그 질문을 KBS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